13화 황족 그러나 천출. 연합군의 막사 아는 동탁 토벌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것이 무색할 정도로 미묘한 신경전과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후들은 저마다 자신의 가문과 병력을 뽐내기에 바빴고 말석에 앉은 유비 일행은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부평태수 공손찬이 유비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과거 노식 스승 밑에서 유비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다. 아니, 현덕이 아닌가. 자네가 어찌 여기에 있나. 백규 형님, 오랜만입니다.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다. 다른 제후들의 시선이 잠시 그들에게 쏠렸다. 공손찬은 유비의 어깨를 툭 치며 맹주인 원소를 향해 말했다. 본초, 내가 이 사람을 잘 아는데 비록 지금은 직위가 낮으나 배포가 크고인 이를 아는 사내일세. 게다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한나라의 종친, 황족이란 말일세. 뭐라고, 저 자가 황족이라고. 막사하니 순간 술렁였다. 모두의 시선이 유비에게로 날아와 박혔다. 유비는 그저 곤란하다는 듯이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가면이 만들어낸 완벽한 겸손의 표정이었다. 가장 먼저 비웃음을 터뜨린 것은 원술이었다. 하, 황족, 내가 듣기로는 돗자리나 짜고 집신이나 삼아 팔던 자라고 들었는데 어느 황실에서 지푸를 만지며 생계를 잇는단 말인가. 혹시 저작거리 족보 장수에게 돈이라도 쥐어준 것 아닌가. 흐하하. 원술의 말에 막사하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다른 제후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꺼들었다. 하늘의 자손께서 집신을 삼으셨다니 그 신발을 신으면 구름 위라도 걷게 되는가. 가문이 영광이 땅에 떨어졌으니 그것을 쓸어 담기 위해 돗자리를 짰나 보지. 조롱과 멸시가 비수처럼 날아와 유비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장비의 얼굴은 이제 시뻘건 색을 넘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당장이라도 장팔상호를 휘둘러 저들의 혓바닥을 뽑아버릴 기세였다. 관우가 그의 어깨를 강철 같은 손으로 짓누르지 않았다면 막사하는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모든 모욕의 한가운데서 유비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제후들께서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황실의 후예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아득히 먼 조상님의 영광일 뿐입니다. 가세가 기울어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해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삼았던 것 또한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어찌 감히 제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까?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공손하고 그의 태도는 너무나 겸허했다. 심지어 그를 조롱하던 제후들조차 순간 할 말을 잃고 정말 대단한 인품이군 하고 착각할 정도였다. 죽여버리겠어. 내 놈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너희의 그 잘난 가문과 함께 모조리 짓밟아 내가 역던 돗자리보다도 하찮게 만들어주마. 가면 아래 유비의 영혼은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14화 가면 뒤의 분노. 자신들의 초라한 막사로 돌아오자마자 장비는 들고 있던 술단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막사 안에 시큼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형님,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저런 놈들의 모욕을 듣고만 계셨습니까? 차라리 저놈들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고 우리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장비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막사 안을 빙빙 돌았다. 관우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자신의 청룡원 홀도를 천천히 닫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막사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유비는 그들의 한가운데 작은 등잔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원술, 너는 웃었지. 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손길을 비웃었어. 원소, 너는 방관했지. 내 놈의 그 가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했어. 그리고 나머지 놈들, 너희는 그저 지저대는 개처럼 함께 웃었지. 제후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서 환청처럼 맴돌았다. 가면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쯤 미쳐서 날뛰고 있었을 것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삼키느라 턱이 덜덜 떨렸다. 가면의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식은땀인지 피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 가면, 이 저주받은 물건이 나를 막고 있다. 내 분노를 억누르고 내 증오를 삼키고 나를 인의의 군자인 척 연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다. 차갑고 매끄러운 가면의 감촉. 그는 가면을 뜯어내 버리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위선을 벗어 던지고 저 오만한 놈들의 심장에 칼을 박아 넣고 싶었다. 나는 황족이다. 비록 가난했지만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런데 내 놈들이 근본도 없는 것들이 감히 나를 모욕해. 돗자리를 짜던 손이라고. 그래, 그 손으로 언젠가 내 놈들의 목을 졸라주마. 집신을 삼던 손으로 내 놈들의 시체를 덮어주마. 분노가 한계에 달했을 때 가면에서 미세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스트레스가 내구도의 한계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가면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세상은 너를 칭송할 것이다. 네가 더 모욕당할수록, 네가 더 겸손해질수록 세상은 너의 인의에 감동하고 너를 따를 것이다. 저 오만한 제후들에게 실망한 백성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 분노는 너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다.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 양식이다. 유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들끓던 분노가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래, 이것은 분노가 아니다. 연료다. 내 대업을 위한 가장 뜨거운 연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울부짖는 장비와 침묵하는 관우를 보았다. 익덕, 운장.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했다. 진정하거라. 하지만 형님, 오늘의 일은 가슴에 새겨두어라.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분노로 표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들의 저 오만함이 바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땅이다. 저들의 비웃음 소리가 바로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알릴 함성이다. 저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흙을 덮어주면 될 뿐이다. 그의 말에 장비의 울분도 관우의 살기도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들은 눈앞에 형님이 그저 인자하고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가면 뒤에서 얼마나 무서운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15화, 관우, 화웅을 베다. 동탁군의 선봉장 화웅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연합군 제후들이 보낸 장수들이 연이어 그의 칼 아래 목이 잘려나갔다. 맹주 원소의 막사 안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또 졌단 말인가. 반봉 장군마저 원소는 안절부절 못하며 막사 안을 서성였다. 제후들은 저마다 얼굴을 굳힌 채 침묵을 지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언성을 높였다. 쯧쯧, 부평태수의 부하가 그 정도밖에 안 될 줄이야. 자네가 아끼는 장수는 겁을 먹고 나오지도 않지 않나. 그때 또 한 명이 전령이 피투성이가 되어 막사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맹주, 화웅이 진영 앞으로 나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원소는 이마를 짚으며 탄식했다. 아, 나의 자랑스러운 장수 알량과 문추가 이곳에 있었다면 저 따위 화웅 따위가 어찌 날뛸 수 있겠는가. 원소의 한탄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사 말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거구의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고 아름다운 수염, 붉은 대추빛 얼굴, 그리고 손에는 거대한 청룡원 월도를 들고 있었다. 관우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막사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제후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원술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 놈은 또 뭐냐? 어느 부대의 공수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서는 것이냐? 옆에 있던 공손찬이 급히 나서서 말했다. 저 자는 제 아우 유비의 동생인 관우라 하오. 원술은 더욱 기가 차다는 듯이 소리쳤다. 현령 따위의 동생, 일개 마공수가 감히 우리를 능멸하려는 괴로구나. 채어라. 저놈의 목을 치고 내쫓아라. 장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웅커쥐었다. 유비가 그의 팔을 조용히 누르며 제지했다.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조조가 나섰다. 공로, 진정하시오. 저분의 용모를 보아하니 분명 보통 인물은 아닐 것이오. 어찌 말을 달려볼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시오. 조조는 시종에게 명예 따뜻한 술 한 잔을 가져오게 했다. 자, 이 술을 한 잔 드시고 출진하시오. 관우는 술잔을 받지 않고 청룡원 월도를 고쳐 잡았다. 술은 따라만 두시오. 나는 곧 돌아올 것이오. 그 말만 남기고 관우는 성큼성큼 막사를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후들은 저놈이 미쳤구나. 죽으러 가는군 하며 쑥덕거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제후들이 술잔을 채 비우기도 전이었다. 와, 진영 밖에서 땅을 뒤흔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육중한 무언가가 막사 안으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굴러 들어왔다. 그것은 방금 전까지도 눈을 부릅뜨고 있던 화웅의 머리였다. 막사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제후들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화웅의 머리와 그 앞에 태연히 서 있는 관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관우는 조조가 따라두었던 술잔을 집어들었다. 잔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16화, 조롱 속의 삼형제. 관우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막사 안의 정적은 계속되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명문가를 자랑하는 자신들의 장수들이 줄줄이 목이 잘려나갈 때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름도 없는 시골 무관이 단숨에 해치운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한참 만에 맹주 원소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운장의 무예가 실로 대단하구나. 큰 공을 세웠으니 마땅히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칭찬보다는 마지못해 뱉어내는 듯한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원술이 뒤틀린 표정으로 비아냥거렸다. 운이 좋았을 뿐이겠지. 화웅이 그동안 싸우느라 지쳐 있었을 수도 있고 천안 출신이 공 하나 세웠다고 너무 우쭐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자코 있던 장비가 폭발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원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이슬게 빠진 놈아. 내 놈의 부하들은 모조리 목이 달아났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적장의 목을 베어왔거늘 감히 그따위 소리를 짓걸려. 내 놈들이야말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술이나 퍼마시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무엇이라. 저 무엄한 놈을 보았나. 원술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다른 제후들도 모두 붕괴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천한 백정 놈이 감히.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 곤장을 쳐라. 막사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사들이 창을 들고 삼형제를 둘러쌌다. 바로 그때 유비가 재빨리 장비의 앞을 막아서며 원소와 제후들을 향해 바닥에 엎드렸다. 맹주, 제후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우가 본래 성정이 거칠고 배운 것이 없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아우의 죄를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아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유비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절절했고 그의 등은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보였다. 가면이 만들어낸 완벽한 연기였다. 그래, 익덕, 더 날뛰어라. 저들의 오만한 콧대를 마음껏 짓밟아라. 그리고 나는 너를 감싸는 형이 되어주마. 이 삼형제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누구도 얕볼 수 없는. 조조가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다. 자자, 모두 진정하시오.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벌을 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소. 장비 장군이 비록 말이 거칠었으나 그 또한 형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소. 맹주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라오. 원소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의 공을 생각하여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무례를 범하지 말라. 유비는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린 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는 장비와 아무 말 없는 관우를 데리고 막사를 빠져나왔다. 이제 연합군 진영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무시와 경멸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경계심과 시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삼형제는 조롱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17화, 여포와의 사투. 연합군의 진격은 사수관을 넘어 호래관 앞에서 멈춰섰다. 그곳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동탁의 양아들 여포가 버티고 있었다. 그는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연합군의 맹장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렸다.
그의 앞에서는 이름난 장수도 용맹한 병사도 한낱 재물에 불과했다. 흐압, 여포다. 여포가 나타났다. 공손참마저 여포에게 크게 패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였다. 새 성씨를 가진 종놈아, 이 연인 장비가 여기 있다. 지축을 울리는 고함 소리와 함께 장비가 장팔상호를 들고 여포를 향해 달려들었다. 내 놈은 또 어떤 버러지냐. 여포가 비웃으며 방천화극을 휘둘렀다. 굉음과 함께 두 개의 무기가 부딪혔다. 10여 합이 지나고 20합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여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유비의 가면 아래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익덕이 저 괴물을 상대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적의 한계다. 저놈의 무예는 인간의 것이 아니야. 여기서 익덕이 죽으면 나는 가장 강력한 창을 잃게 된다. 그는 관우를 돌아보았다. 관우는 어느새 청룡원 얼도를 고쳐 잡고 있었다. 유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여, 내가 돕겠다. 관우가 적토마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 장비와 합세했다. 청룡원 얼도가 하늘을 가르고 장팔상호가 땅을 뒤흔들었다. 천하의 여포가 처음으로 두 명이 적수를 동시에 상대하며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제후들의 진영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저들이 정말 여포를 상대하고 있단 말인가. 돗자리 짜던 놈의 아우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유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보아라, 천하의 제후들아. 너희가 멸시하고 조롱하던 나의 아우들이다. 너희의 그 잘난 장수들이 목숨을 구걸하며 달아날 때 나의 아우들은 천하무적이라 불리는 사내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 하지만 그의 눈은 냉정했다. 두 사람이 합공해도 여포를 쓰러뜨릴 수는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힘에 부치는 것이 보였다. 아직 부족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다. 천하의 유비라는 이름과 삼형제라는 신화를 동시에 각인시켜야 하는 무대다. 이 무대의 마지막은 바로 내가 장식해야 한다. 유비는 상고검을 뽑아들고 말을 몰았다. 내가 여기 있다. 그가 전장으로 뛰어들자 모두가 경악했다. 무예라고는 볼품없는 유비가 저 괴물들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형님, 여긴 위험합니다. 장비가 외쳤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다. 그는 여포의 빈틈을 노려 검을 휘둘렀다. 여포는 귀찮다는 듯이 방천화극으로 검을 쳐냈다. 유비는 말 위에서 크게 휘청였다. 팔 전체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젠장, 괴물 같은 놈.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버텨야 한다. 이 그림을 완성해야만 한다.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가 한 명이 적을 상대로 빙빙 돌며 공격을 퍼부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빈틈을 파고드는 유비의 검, 산을 무너뜨릴 듯한 장비의 사모, 적의 숨통을 노리는 관우의 언월도. 완벽한 연계였다. 결국 천하의 여포가 처음으로 겁을 먹었다. 그는 방천화극을 미친 듯이 휘둘러 세 사람을 떼어낸 뒤 말을 돌려 호래관 안으로 도망쳤다. 여포가 사라진 전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삼형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연합군의 모든 병사들과 제후들은 마치 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18화 서조에서의 참패, 흩어지는 형제들. 호래관의 싸움 이후 유비 삼형제의 이름은 천하에 울려 퍼졌다. 연합군이 와해된 후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유비는 서주의 목사 도겸에게서 서주 땅을 물려받게 되었다. 돗자리를 짜던 청년이 마침내 한주의 주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유비가 원술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간 사이 그가 은혜를 베풀어 거두어 주었던 여포가 뒤에서 칼을 꽂았다. 주군, 큰일 났습니다. 여포가 배신했습니다. 지금쯤 서주성은 피투성이 병사의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장비가 술이 덜 깬 얼굴로 달려와 유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제가 술에 취해 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아우를 죽여주십시오. 유비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포, 감히 네가 나를, 갈고 넘는 너를 거두어준 나를 배신해. 그리고 장비, 이 어리석은 놈. 너의 그 주체 못할 감정 하나 때문에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단 말인가.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가면은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자애로운 용서의 표정을 띠게 했다. 그는 장비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거라, 익덕. 성은 병가지 상사일 뿐이다. 너를 잃는 것에 비하겠느냐. 형제만 무사하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흐흐흐, 형님. 장비는 아이처럼 통곡했다. 관우는 묵묵히 유비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유비의 가면 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형제, 그래, 형제라는 이름은 편리한 족쇄지. 하지만 결국엔 여기까지인가. 관우의 오만함도 장비의 어리석음도 결국엔 나의 대업에 방해만 될 뿐인 불완전한 도구였단 말인가. 그들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여포에게 대항했지만 연이은 패배 끝에 군사는 흩어지고 삼형제는 서로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비는 소수의 부하만을 이끌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초라한 행렬 속에서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군사도, 땅도, 그리고 나의 가장 강력한 도구였던 관우와 장비마저. 다시 돗자리를 짜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 가면은 나에게 명성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처음으로 가면의 능력을 의심했다. 백성의 호감도, 제후들의 인정, 그것이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 순간 유비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가면을 벗어 던지고 평범한 시골 총부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의 대업은 여기서 끝나는 듯 보였다.